며느리 정희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어머니, 이런 차림으로 사돈 앞에 계시면 어떡해요? 순간 그녀는 한블레 할머니의 귀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야, 할머니는 놀라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희야! 뭐 하는 거야? 아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사돈 부모님들도 놀란 눈빛으로 젓가락을 멈춥니다. 내가 사돈 앞에서 날 이렇게 모욕하다니.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얼굴은 창백합니다. 정희의 친정 어머니도. 정희야, 그만해.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민수는. 당장 어머니께 사과해! 그러나 정희는 사과는 무슨? 되받아칩니다. 정적 속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떨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블레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힘을 주시는 의견 또는 바라는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이야기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해가 뜨면 닭 울음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곳에 한 분네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 74살이 된 불레 할머니는 평생을 이 작은 흙집에서 보내며 농사만 지어왔습니다. 집 앞 작은 텃밭에는 상추며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고 뒷뜰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해마다 열매를 맺어 주었습니다. 불레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준비하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레 할머니를 두고 저렇게 성실한 사람도 드물다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벽돌로 쌓은 작은 집에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져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문은 낡은 나무로 만들어져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담장 곳곳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수 지은 집이었거든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 세수를 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이미 수도를 놓았지만 할머니는 우물물이 더 달다며 고집을 부렸죠. 실제로 이 우물물로 끓인 차는 맛이 남달랐습니다. 흙이 내 전부지. 그래도 이게 내 자존심이야. 불레 할머니는 밭에서 흙 묻은 손을 털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일지 몰라도 할머니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단단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이 오직 자신의 두 손으로만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상추잎에 맺힌 이슬을 털어내고 고추밭의 잡초를 뽑아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뜨개질을 했고 햇살이 좋은 날이면 마당에서 고추를 말렸습니다.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르는 닭 5마리는 매일 계란을 낳아주었고 마당 한켠의 작은 텃밭에서는 사계절 내내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쑥과 냉이, 여름에는 오이와 호박, 가을에는
배추와 무, 겨울에는 시금치와 가시, 할머니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었죠. 마을 이장 박 씨는 종종 할머니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블레 씨, 정말 대단하시오. 이 나이에도 혼자서 이렇게 알차게 사시니 말이오. 별거 아니야.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더 늙어버리니까 몸이나 움직이는 거지.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50살이 된 민수는 어머니께 효도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도시 생활에 바빠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내려와 어머니 안부를 살폈죠. 민수가 올 때마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나물을 무치고 닭을 잡아 백숙을 끓이고 김치도 새로 담았습니다. 비록 소박한 시골 음식이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민수는 늘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시죠?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민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블레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챙기는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민수는 매번 올 때마다 용돈을 드리고 약국에서 영양제도 사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 정이었습니다. 47살의 정이는 서울 강남에서 자란 탓에 시골 생활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고 결혼 전까지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던 정희에게 시어머니가 사는 시골 흙집은 너무나 후진 곳으로 보였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가 입고 있는 낡은 옷을 보며 혀를 차고 흙집의 낡은 시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히 재래식 화장실과 연탄 보일러를 보면 얼굴을 잔뜩 찌푸렸죠. 어머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데서 사시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도 시골 음식은 너무 짜고 단순해요라며 투덜거리곤 했죠. 어머님, 이런 곳에서 언제까지 사실 건가요?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희는 시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블레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그냥 내가 편한 게 최고다라며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아프게 했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수의 사돈댁에서 오랜만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거든요. 정희의 부모님이 서울에서 내려와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블레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오시는데 소홀히 할 수는 없지. 할머니는 마당을 깨끗이 쓸고 집 안팎을 정성스럽게 치웠습니다. 비록 낡은 흙집이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장독대에 먼지까지 털어내고 마루도 걸레질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음식 준비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텃밭에서 가장 싱싱한 채소들을 골라 나물을 무치고 집에서 기르던 닭 중 가장 살진 놈을 잡아 백숙을 끓였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근 것 중에서 가장 맛있게 익은 것을 골라
예쁘게 담았죠. 이 정도면 사돈 어른들께서도 만족하시겠지.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음식들이었거든요. 오후 2시경 민수와 정희가 정희의 부모님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정희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두 분 다 말끔한 차림새로 나타나 할머니와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희 부모입니다. 정희의 부모님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할머니의 소박한 차림새와 낡은 집을 보며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입던 검은색 바지 저고리 차림이었는데 도시에서 온 사돈들의 깔끔한 정장 차림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불래 할머니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사돈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괜히 위축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사돈들의 시선이 자꾸만 자신의 낡은 옷과 초라한 집을 훑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차례차례 내놓았습니다. 닭백숙과 각종 나물, 직접 담근 김치까지 상이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정성에 감동하며 사돈들에게 자랑했죠. 저희 어머니 손맛은 정말 일품이에요. 이런 음식은 서울에서는 먹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돈 부모님이 시골 음식을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어머니, 이런 차림으로 사돈 앞에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시어머니의 귀를 잡아 끌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젓가락을 멈췄죠. 정희야, 뭐 하는 거야? 민수가 황급히 말렸지만 정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모습으로 사돈 앞에 앉아 계시면 창피하잖아요. 차라리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정희는 시어머니의 귀를 잡아 끌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고 사돈 부모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내가 사돈 앞에서 날 이렇게 모욕하니? 불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사돈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할머니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희의 어머니가 급히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정희야, 그만해. 어른께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니?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보셨잖아요. 이런 차림으로 우리 앞에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민수는 아내의 행동에 경악했습니다. 정희야, 정신 차려. 어머니께 사과해. 하지만 정희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사과는 무슨,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니가 좀 더 신경 쓰셔야죠. 그 순간 불래 할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며 지켜온 자존심이 며느리의 손에 짓밟히는 순간이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였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들은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어색한 침묵만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정희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음식 감사했습니다. 사돈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민수는 아내를 따라 나가며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인사만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 받아본 모욕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정성스럽게 대접하려던 사돈들 앞에서 말이죠.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나?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옷, 거친 손, 주름진 얼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가 아니었을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불례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행동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이 살아온 자신이 사돈들 앞에서 그런 수치를 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나? 할머니는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빗자루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상쾌함을 느꼈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마당을 쓸다가 할머니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감나무 아래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지난 날을 돌이켜 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지을 때의 기억, 아들 민수를 키우던 시절의 추억,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서 버텨온 지난 10년의 세월까지.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할머니는 남편이 벽돌을 나르고 자신이 시멘트를 개어주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아들 민수가 어렸을 때는 이 마당에서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내던 모습도 생생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도 정리할 때가 됐구나. 할머니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죠. 가장 깊숙한 곳, 옛날 이불들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통장과 몇 장의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살펴봤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 그리고 뒷산 일대의 토지 소유권 증서까지. 남편이 젊은 시절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라며 헐값에 사둔 산골짜기 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었죠. 당신이 그렇게 고집부리며 사둔 땅이네요.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그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렸었습니다. 그런 산골짜기 땅 사서 뭐 하려고 하냐. 농사 짓기도 힘든 땅인데 돈만 날리는 거다라며 모두들 반대였었죠. 하지만 남편은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라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이것들이 이제 내게 힘이 되어주려나 봅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읍내로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장을 보러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가던 할머니가 갑자기 은행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가방에 중요한 서류들을 담고 이른 아침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며느리의 모욕적인 행동을 떠올리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읍내 농협은행에 도착한 할머니는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땅 평가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응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꺼낸 서류를 받아든 직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땅은 할머니 집 뒷산 일대의 넓은 부지였는데 최근 읍내 개발 계획에 포함된 지역이었거든요. 할머니, 이 땅이 정말 할머니 소유가 맞나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큰 땅을 소유한 분이 이렇게 소박한 차림으로 오신 것이 의외였거든요. 네, 우리 남편이 젊을 때 산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산골짜기였는데 농사 짓기도 힘들어서 그냥 놔뒀거든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토지 대장을 조회하고 최근 거래 사례들을 찾아보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놀라운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이 땅, 지금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평당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대략 계산해봐도 수십억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아보시면 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십억이라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남편이 젊은 시절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산 그 산골짜기가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네, 할머니. 요즘 정부에서 이 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한다고 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대형 리조트와 콘도미니엄이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소유한 땅이 개발 계획의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죠. 은행을 나온 할머니는 바로 읍내 가장 큰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간판에는 믿음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었고 중년 남성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땅을 팔고 싶은데요. 어르신, 어떤 땅이세요? 할머니가 서류를 보여주자 부동산 중개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 땅 말씀이세요? 어르신, 이 땅은 지금 금덩어리예요. 최소 50억, 잘하면 60억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에서 정말로 매입 의사를 밝혀왔고 계약 조건도 할머니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순간 졸지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토지 매매를 마친 후 며칠이 지났지만 불래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을 가꾸고 집안일을 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힌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볼 때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일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통장을 다시 확인할 때마다 그 숫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십억이라는 돈이 정말로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며느리 정희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지난번 사돈 모임에서 벌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시어머니를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와 정희가 함께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정희는 집 안팎을 둘러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입고 있는 평상복을 보며 혀를 찼죠. 어머니, 정말 언제까지 이런 곳에서 사실 거예요? 정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내오며 조용히 맞이했죠. 닭백숙과 여러 가지 나물, 그리고 새로 담근 김치까지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정희야, 멀리서 왔는데 일단 밥부터 먹자. 민수가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보며 코를 찡그렸죠. 이런 시골 음식 말고 좀 더 깔끔한 걸 먹고 싶은데요. 정희의 말에 할머니는 상처를 받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래도 조금은 드셔보세요라며 웃음으로 넘겼죠. 어머니, 이 집도 팔아야죠. 흙집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 전세금 부족한데 빨리 정리하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이 낡은 집이 자신에게는 그저 돈으로 보일 뿐이었거든요. 할머니가 평생 애착을 가지고 살아온 집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이 집은 내가 남편과 함께 손수 지은 집이야. 추억이 많이 담긴 곳이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희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소리 말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곳에서 사세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정희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있었죠. 여보, 그만해. 민수가 말렸지만 정희는 더욱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빠져. 이 집 팔아야 우리 살 길이야. 어머니도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정희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가꿔온 터전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이 할머니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정희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말들이었죠. 민수는 아내의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지난번 사돈 모임에서도 그랬지만 아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정희야, 정말 그만해.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해. 죄송할 것도 없어요.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정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시어머니를 압박했죠. 어머니, 이 집 팔아서 우리 전세금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집 한 방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정희의 제안은 할머니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자신을 마치 짐짝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왜 내 집을 팔아서 너희 전세금을 대줘야 하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죠.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금이 모자라다고요. 정희는 마치 시어머니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있었죠. 그건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지. 내가 왜 내 집까지 팔아가며 도와줘야 하니? 할머니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아들 며느리잖아요.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의 논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도움만 받으려 하면서 시어머니에게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었죠. 가족이라고 해서 내 전 재산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전 재산이 뭐예요? 이 낡은 집 하나가 전부잖아요. 정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거든요. 불래 할머니는 정희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정희야, 넌 내가 얼마나 가진 게 없는 줄 아니? 할머니의 질문에 정희는 더욱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뻔하죠. 이 낡은 집 하나가 전부잖아요. 그것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집이고요.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완전히 말릴 수도 없었고 어머니 편을 들자니 집에 돌아가서 또 다른 갈등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어머니, 이 집 정리는 꼭 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정말 급하거든요. 다음 달까지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정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할머니의 감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불래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며느리가 진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순간이 곧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를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사돈 모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희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사돈 어른들을 모셔보려고 해요. 어머님도 함께 하세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례 할머니는 그 속뜻을 알 수 있었죠. 분명히 또 다른 모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모임 당일 정희의 부모님과 함께 온 친척들까지 참석해 더욱 큰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었죠. 불례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장소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나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지만 도시 사람들의 화려한 차림새 사이에서는 여전히 소박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내심 만족스러워했죠. 어르신들, 저희 시어머니세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며 살고 계세요. 정희는 일부러 농사만 지으신다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다른 일은 할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죠. 아, 그러시구나. 요즘 농사도 힘드시겠어요. 사돈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미묘한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정희는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음식은 처음 드셔보시죠? 시골에서는 이런 걸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요. 정희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고 견뎠죠. 우리 시어머니는 가진 게 없어요. 흙집 하나가 다예요. 정희는 사돈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발언이었죠. 정희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 정희의 어머니가 살짝 눈치를 주었지만 정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집 정말 허름해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낡은 집이라고요. 사돈들은 정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죠. 불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정희의 친척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희는 오히려 더 거세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만 봐줄 수는 없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요. 정희는 마치 자신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양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짓밟혀야 하나.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이상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 때가 되면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겠다는 다짐이었죠. 어머님, 정말 시골집 정리하셔야 해요. 우리가 전세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정희는 사돈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시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정희야, 그런 이야기는 집에서 하자. 민수가 끼어들었지만 정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인데 뭐가 문제예요?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편해질지 생각해 보세요.
사돈들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가족 간의 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골집이 얼마나 될까요? 정희의 친척 중 한 명이 호기심을 보이자 정희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되겠어요? 시골 흙집인데. 기껏해야 몇 천만 원 정도. 그것도 잘 팔리면 말이에요. 정희의 말에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며느리가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평생 사신 집인데. 사돈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에만 빠져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머님도 언제까지 그런 불편한 곳에서 사실 건가요? 정희는 마치 시어머니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희는 더욱 노골적으로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음식값은 제가 낼게요. 어머님은 돈이 없으시니까요. 이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이 없다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리고 택시비도 제가 드릴게요. 버스로 돌아가시기 힘드시죠? 정희의 가식적인 친절은 오히려 더 큰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불쌍한 거지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당한 모욕은 그 어느 때보다 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제 정말 때가 됐구나.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할머니는 가방 속에 들어있는 은행 통장을 만졌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돈들은 오늘 본 광경에 대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초라해 보이는 시골 할머니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돈 모임에서 돌아온 후 불래 할머니는 며칠간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텃밭을 가꾸고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며느리의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오래된 재봉틀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소소한 일들이 마음을 달래주곤 했거든요. 재봉틀은 결혼 초기에 남편이 사준 것으로 벌써 50년이 넘은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실패를 떨어뜨린 할머니는 재봉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봉틀 다리 사이에 끼어 있는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먼지가 가득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뭘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남편의 손글씨로 불레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금고 열쇠 하나와 손편지,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블레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말이야. 이 열쇠는 우리 방 장롱 뒤에 숨겨둔 금고 열쇠다. 내가 어려울 때 사용하거라. 그리고 뒷산 땅 문서도 잘 보관해 두었으니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항상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다. 사랑한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혼자 남겨질 것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느껴졌거든요. 여보, 당신이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구나. 할머니는 즉시 안방으로 가서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정말로 벽 틈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죠. 열쇠를 넣어 돌리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 다발들, 또 다른 토지 문서들, 그리고 보험 증서까지. 할머니는 하나하나 꺼내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뭐야? 토지 문서를 자세히 보니 이미 팔았던 뒷산 땅 외에도 읍내 여러 곳에 작은 땅들이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었죠. 보험 증서를 보니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준비해뒀구나. 나는 전혀 몰랐는데. 할머니는 남편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내의 미래를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현금을 세어보니 수천만 원이 있었고 추가 토지들의 가치도 상당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팔았던 뒷산 땅의 대금과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며칠 후 할머니는 읍내의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였죠. 보험회사 직원은 할머니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 보험은 정말 오래전에 가입하신 것 같네요. 보험금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우리 남편이 젊을 때 가입한 거예요. 나는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해둔 것이었거든요. 절차상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온 할머니는 읍내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남편이 남긴 추가 토지들의 현재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할머니, 이 땅들도 다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네요. 요즘 이 일대가 전부 개발된다고 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할머니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모든 땅들이 금덩어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대략 계산해봐도 1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미 팔았던 뒷산 땅의 대금과 보험금, 그리고 이 추가 토지들까지 합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재산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됐구나. 할머니의 독백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이것들로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모든 서류들을 정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재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나를 짓밟은 자를 바로 세울 힘은 될 거야. 할머니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평생 순종적으로만 살아온 자신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힘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남편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덕분에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가 나를 어떻게 보든 이제는 굽실거리지 않을 거예요. 제사상 앞에서 절을 올리는 할머니의 모습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남편이 남긴 유산을 모두 정리한 지 일주일 후 또 다른 사돈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의가 아예 대놓고 시어머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도한 자리였죠. 정의는 사돈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압박해 집을 팔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가 될 거예요. 정의는 민수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순순히 당하기만 했으니 이번에도 별다를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모임 장소는 다시 서울의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정의의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민수의 직장 동료까지 참석해 더욱 큰 자리가 되었죠. 정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압박하면 어쩔 수 없이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불례 할머니는 이번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소박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죠. 할머니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정의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평소처럼 돌려서 말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집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사돈들은 정의의 직설적인 말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그 낡은 집 언제까지 붙잡고 계실 건가요? 불례 할머니는 정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정의야, 내가 정말 그렇게 가진 게 없는 줄 아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정의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여전히 우습게 생각했죠. 그야 당연하죠. 시골 흙집 하나가 전부잖아요. 정의는 사돈들을 둘러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 집 이미 팔았다. 할머니의 말에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바라봤죠. 뭐라고요? 정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사는 집 말고 다른 땅들을 팔았다는 얘기야. 할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땅이요? 어머님이 무슨 다른 땅이 있다고. 정의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례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와 은행 통장, 그리고 보험금 지급 확인서까지. 이것들 좀 봐라. 할머니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사돈들이 하나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의는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토지 매매 대금으로 수십억 원이 적힌 계약서를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죠.
내가 가진 것들이야.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시골 할머니가 가진 것들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정희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류상의 금액이 너무 커서 믿기 어려웠거든요. 진짜든 가짜든 이제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건 확실하다. 할머니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땅도 내 이름이 아니다. 앞으로는 내가 손댈 수 없다, 정희야. 정희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적혀 있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해왔던 시어머니가 이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뭐라고요? 정희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었죠. 민수는 어머니가 내놓은 서류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 것이에요? 그래, 아들아. 내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아둔 것들이야.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아내 정희를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했어? 어머니가 이런 분이신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정희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몰랐다고? 몰랐으면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민수는 아내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넌 내 아내가 아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사돈들 앞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가 어머니를 대한 태도를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여보, 잠깐만. 정희가 만류했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혼하자. 나는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민수의 말에 정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사돈들도 정희를 외면했죠. 우리 딸이 이렇게 예의 없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의 아버지가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사돈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희의 어머니도 할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래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구나. 정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선언했고 부모님마저 자신을 외면했죠. 지금까지 자신이 우습게 여겼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재산가였다는 사실 앞에서 정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사돈 모임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불래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며느리 정희는 그날 이후 빈털터리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갔고 민수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죠.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수십억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사치스럽게 살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죠. 이장님, 마을에서 어려운 분들 계시면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블레 씨, 그런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겼거든요. 할머니는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지만 마을의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후원에 놀라면서도 감사해했죠. 두 번째로는 지역 아동센터와 경로당에 기부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아이들은 금세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할머니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했죠. 가장 큰 결정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전원주택 한 채를 지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집이었죠. 마당에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 꽃과 채소를 기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너무 크면 쓸쓸하잖아. 할머니는 새 집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예전 흙집보다는 훨씬 현대적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한 할머니다운 집이었거든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 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어린 딸 은지를 데리고 온 것이었죠. 이혼 후 민수는 딸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할머니, 10살 은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오랜만에 보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죠. 우리 은지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은지는 어머니와의 이별로 상처를 받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민수는 어머니께 깊이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가 중요하지. 할머니는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와 사랑이 앞섰죠. 할머니, 새 집 정말 예뻐요. 은지는 새 집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만든 작은 정원을 가장 좋아했죠. 은지야, 할머니가 여기서 꽃도 기르고 채소도 길러줄게. 방학 때마다 놀러와. 네.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살래요. 은지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네. 욕심 안 부리고 당당하게 살래요.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은지의 순수한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이렇게 봐준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그 말이면 됐다. 그게 할머니가 은지에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야.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민수 부녀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어머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은지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는 늘 여기 있을 테니까.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편 정희는 친정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물론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죠.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거대한 재산가였다는 사실이 계속 괴롭혔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정희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거든요. 반대로 불래 할머니는 매일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정답게 지내며 가끔 찾아오는 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어느 일요일 오후 할머니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지가 달려와 할머니 옆에 앉았죠.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은지야. 하지만 강하다는 게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야. 어려울 때도 자신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란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욕심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정원에서 할머니와 손녀는 꽃을 가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욕심은 무너지고 존엄은 살아남았습니다. 불래 할머니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만의 평온한 삶을 찾았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